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또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서 정말 좀 전 신군이 얘기했던 대로 시세를 자신 있게 보질 못하죠. 왜냐하면 잠들기 전에 분명히 올라간 걸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가가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이 장이 아닙니다 할 때 그게 또 여러분들이 너무 미안해서 제가 안 좋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방금 신문이 얘기했던 대로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반등은 주는데 진짜 바닥은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장이 위로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가더라도 조금 거시기 합니다라는 표현할 정도가 최근의 주가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4월 달을 잘 봐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4월 달을 잘 봐야 될 것인지 뒤에 가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러시아의 국가 부도. 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이미 여러분들 3대 신용평가사에서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바로 부도 등급 바로 그 근처까지도 내린 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도대체 러시아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는가? 결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는 대가로 우리가 일정한 부분의 비용은 지불해야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러시아산 석유 제품들을 금수 조치를 시키는 모습을 줬고요. 그다음에 채국 대우를 박탈하는 이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러시아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드카 같은 걸 생각나실 거고요. 그다음에 주부님들은 우리가 가서 먹는 그 수산시장에 가면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산물들을 이제 우리가 왜냐하면 극동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이 루트들이 만약에 막혀버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타격은 받겠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도 내부에서도 만만찮게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 부도다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만 부도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어떤 부도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부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들 이제 됐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저도 바로 몇 년 전이 그립습니다. 2020년 3월 달이었죠.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이제 봄이 왔습니다. 이 장은 앞으로 2개월 동안은 장이 올라갑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말 주가는 5파동까지 주가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주가가 꺾어져 내려간 모습을 줬죠. 또 내려갈 때는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데 이 장은 중국보다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변곡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급락을 줄 때 이 변곡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물론 제가 지키고 있죠. 이 장이 어디서 변곡이 오는가. 근데 아직도 이 장은 반등은 주는데 변곡이 안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올라가다 꺾일 때도 여러분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깡통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빅픽처의 변곡을 여러분께 맞춰드리고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은 일단 이 장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면서 이 장 이제는 또다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최소한 김종철 수석에 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부자 됩시다라고 이 멘트가 나오는 것이 아닐 때는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베어마켓 랠리입니다. 이 베어마켓 랠리가 나야 되는데 이 타입이 몇 가지 타입이 있냐면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3가지 타입을 뒤에서 우리가 알고 매번 제가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계속 중간에 AS 점검을 해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직도 지금 이 장세가 반등은 줘도 반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이 뭐냐면 4월 달입니다. 왜 4월 달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아마 여러분들은 소위 혹시 국가 부도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할 때 그 중에 하나도 4월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4월 달에 그래도 조그만한 어떤 신라 같은 희망이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달에 우리가 도대체 뭘 받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변곡 좀 오는지 이 부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아침에 잠을 쫓고 또 이 TV 앞이나 아니면 유튜브 통해서 봐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 30년 둔탱이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친구 보고 그러겠습니다. 난 정말 둔한가 봅니다라고 했는데 30년 이상 됐어도 매번
새벽 2시가 돼야 간신히 끝납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멀쩡하게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면서요. 그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첫 번째 화면을 가면 여러분들이 저게 뭘까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역시 우리 친구는 알고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죠. 맥도날드 세트가 50만 원. 여러분들 지금 전 사실 이 별로 맥도날드 가서 뭘 많이 사 먹거나 그런 뭐 시간도 별로 없지만 별로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한 세트에 얼마나 합니까? 아마 잘 모르지만 제가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만 원 아래다, 몇천 원 그러더라고요. 10,000원 아래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좀 돌아져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한 세트당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얼마 정도 하냐면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 세트가 문제가 아니라 단품 햄버거 하나에 18만 원. 정말 욕 나옵니다. 하나에 18만 원. 여러분들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전장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미 매스컴을 다 막아놨죠. 그리고 국영방송, 푸틴의 입맛에 맞는 얘기만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계속 데모가 벌어지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뿌려주는 것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러시아군이 들어갔어도 이게 전쟁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역시 러시아에서도 많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네가 불편을 당하지 않으니까. 근데 보시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불편을 당하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발생되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관심을 가지니까 알게 되겠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벌어졌어. 그 러시아가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어. 그래서 일부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만 나와 있는 러시아인들도 뭐라고 썼습니까? I'm Russian. 난 러시아 사람입니다. I'm sorry. 정말 미안합니다라고 아마 이렇게 들었던 걸 알 겁니다.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데모에서 13,000명이나 지금 구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서 데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맥도날드는 맥도날드가 아닙니다. 지금 코카콜라, 그 다음에 뭐 펩시콜라 전부 다 철수하죠. 그 다음에 이케아 다 철수합니다. 근데 맥도날드는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0여 년 전, 그러니까 1991년 구스토르이 무너지면서 이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이 없어지면서 30년 동안 해빙 무드가 있었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한 맥도날드가 아니라 자유가 결국은 러시아 땅에도 꽂혔던 때가 바로 30여 년 전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상황은 다시 이데올로기인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950년도에 우리 전쟁 터졌습니다. 미국이 참전했고 유엔이 처음으로 깃발을 꽂고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60년대 그리고 73년도에 결국은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하기 전까지 거기도 역시 미국이 달려갔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1945년도에 동서 양강 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디든지 미국은 이데올로기적인 전쟁만 나오면 달려갔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새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3대 패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화폐 패권, 군사 패권, 그리고 마지막에 에너지 패권까지 들게 됐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석유가 제대로 나지 않았을 때는 중동에 무슨 일만 있으면 세계 경찰 자처하면서 미국은 달려갔었습니다. 왜? 유가가 안정돼야 미국의 성장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었나요? 안 했거든요. 이제 너희 나라의 석유를 제대로 안전하게 가져가려면 해군을 보내든지 아니면 돈을 보내든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바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지금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피폐해지고 난리가 나고 있겠죠. 결국은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주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1달러당 75에서 지금 한때 150까지 무려 환율은 2배 상승했고 루블의 돈가치는 반값이 떨어졌습니다. 돈가치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지금 물건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이 러시아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요? 더 피폐해지겠죠. 왜냐하면 이 조 바이든도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 달에 아시다시피 중간 선거가 있는데 문호간 대통령,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조 바이든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트럼프도 싫지만 조 바이든은 더 싫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황이고 30%대도 간다할 정도인데 여기서 조 바이든이 물설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물설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 국가부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그냥 단지 뉴스 쪽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란 거죠. 실제로 모간 스탠리에서 보면 러시아의 디폴트 이 패턴은 베네수엘라식이 유력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16일 날 주목해야 됩니다. 과연 이자는 제대로 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안 됐을 때 또 다음 달 중순 정도에 과연 러시아는 디폴트를 갈 것인가.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가서 들어간다. 혹은 일부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요번에 맥도날드라든지 뭐 이케아라든지 다 떠나갔을 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러시아에서는 그거 압력하겠다고 하죠. 왜냐하면 건물이고 뭐고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압력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디폴트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차는 게 내가 까이는 게 아니라 내가 까겠다고 있죠.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가 스스로가 디폴트를 할 수도 있다. 왜? 우리 배째라는 거죠. 그 사실 지난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딱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태한 배째를 했던 것과 똑같은 닉슨 쇼크처럼 푸틴 쇼크가 바로 다음 달에 올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변수의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계속 반등을 주는데 이제 올 때까지 왔어요. 특히 BOA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S&P가 한 고점 대비 12% 이상 빠졌기 때문에 원래 빠져야 되는 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졌던 거 말고 지금 우크라이나 악재 때문에 한 번 빠졌는데 한 번 더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가를 올라갈 때마다 두들기고 올라갈 때마다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직 러시아의 마지막 관문, 이 디폴트, 지난 1998년도에 기억나시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수익,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 나왔던 이것에 의해서 이번에 또 러시아가 무너진다면 러시아는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려 20년 동안 걸린다는 겁니다. 한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온 국민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푸틴을 욕하는 분들이 나오실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혹시 방송하다 욕하더라도요. 이해 부탁드릴게요. 뒤에 있는 사진을 보면 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길거리에 한 가족이 쓰러져 있습니다. 엄마하고 애들 둘이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 하나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체조 선수였죠. 카바에바. 자기는 자기 애인하고 그다음 4명은 스위스의 별장에 피신시켜놨습니다. 본인은 비밀 장소에 밑으로 대피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서방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쳤을 때 이 기본적인 생각은 3일 내에 끝내는 것이 목표였죠. 왜냐하면 하루에 200억 달러가 들어가는데요. 벌써 3일만 지나면 1년 군사비를 다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몇 주가 지났습니까? 벌써 2주가 넘어버렸죠. 지금 굉장히 러시아도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태에 놓여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야 정말 푸틴이 한 2년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거의 스스로가 갇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 마크론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보셨나요? 보통 우리가 회담하면 백악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푸틴은 여기 앉아 있고요. 저쪽 긴 탁자에 여기에 마크론 대통령이 앉아 있는 거 보셨죠? 왜요? 6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왜? 푸틴은 나이가 70세입니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해서 코로나19가 걸리게 되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현재 피폐해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잘못된 푸틴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갖다 주는 바람에 굉장히 이번에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 제가 2부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 1부에서는 이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이후에 동유럽까지 이게 확전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핵
관련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가장 정착제 가장 얘기 나누는 것이 뭐냐면 요 밑에 크림반도 그다음에 여기 흑해가 놓여졌지 않습니까? 여기 동남부하고 서남부 쪽에 항구 도시들 뭐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뭐 헤르손이든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면 그때는 어쩌면 이번에 협상이 좀 더 제대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인해서 여론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미국과 서방 그리고 그 옆에 저희도 처음에는 제재 조치할 때 처음에 약간 반발자가 늦었죠. 반박자 늦었지만 그다음에 곧바로 우리도 제재 참가하는 등 온통 국제적인 여론이 반푸틴으로 돌고 있다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이번의 선택은 정말 치명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틴이 정상적이라면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국제정책에서 바라봤던 이유들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51대 49 어떻게 일이 발생될지는 모르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하나는 목요일 날, 그다음 하나는 금요일 날, 미국 시간도 금요일 날 쭉 갑니다. 요 중간에 녹색 표시한 걸 가만히 보십시오. 녹색 표시한 걸 보면 창조의 밑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시장도 목요일 날 3대 악재가 터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 CPI가 7.9가 나왔습니다. 이거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 역시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들이 여전히 있구나. 그럼 요번에 이미 제롬 파일이 0.25, 25pp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25pp를 올리겠지만 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 올라가면 결국 금리 올라가는 것을 경기가 받쳐줄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면 조그마한 금리 상승에도 장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CPI가 7.9가 나오는 날이었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럽 중앙은행에서 채권 매입을 3분기에 종료시키고 이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에 물론 순차적으로 천천히 금리 인상이 있지만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에서도 뭘 택한 겁니까? 항상 중앙은행은 둘 중 하나를 놓고 선택합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냐 아니면 인플레이 타겟팅이냐. 결국은 경기 쪽보다는 워낙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뭐를 택했다는 겁니까? 인플레이션을 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엄청난 사실은 악재인 거죠. 여기다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소위 외무장관 고위급 회담을 했는데 1시간 정도 남짓 좀 더 한 다음에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헤어졌다고 그러죠.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크림반도에 대해서 러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해달라. 그 다음에 돈바스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비무장 얘기들, 나토의 가입 문제들. 물론 나토의 가입 문제는 젤렌스키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것들은 조금씩은 한 발 양보해서 나토의 가입을 안 하고 중립권 선언하는 이런 쪽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3대 악재가 뭐가 터져나왔는데 아르걸 살짝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S&P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이것은 전쟁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거야 라고 분석이 나오는 것이 바로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끝난 미 선물의 지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갈 때는 나름 아래꼴 달고 있는데 여주 올라가면 위에서 들이맞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들어주는데 아직까지 이 반등은 어떤 반등의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아직까지는 델게 바운스의 죽은 고양이의 반등 정도밖에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이 현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현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어디서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제비 한 마리를 찾아낼 것이냐는 겁니다. 어디서 봄이 오는지 그 봄이 오는 그 길목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그래도 조그만한 실마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장중 방송에 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은 금리와 경기는 서로 역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20년 3월 달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악재가 되면서 장을 끌고 내려갈 때는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금리 쪽에서 돈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유동성 장세를 주는 거고요.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수요 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소위 좋은 인플레가 나타나서 수요 인플레가 나타나서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속도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긍정적이죠.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1970년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비용 인플레이션.
유가가 급등을 주면서 73, 79년도에 오이시쿠가 오죠. 유가가 너무나 급등을 주니까 이건 인플레를 무조건 막고 봐야 돼. 그래서 미국의 한때 금리가 폴 볼커 했을 때 무려 17% 이상이나 올라갔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경기는 경기대로 작살나고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높으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일부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냥 이것은 저의 의견이니까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본 바에 의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월의 의미는 물론 러시아의 소위 국가부도 선포 여부도 나뉘었지만 이게 4월 달부터는 조금 4월 달부터는 나아지지 않겠나라고 보는 겁니다. 뭐가?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왜? 여기를 보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요번에 9.7 CPI가 나온 것이 여기까지거든요. 2월 달에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얘가 정점을 찍은 것이 지금 3월 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보나마나 요번에 2월 달 CPI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CPI를 보는 것은 얘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주들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올라는 가고 있는데 정점을 향해서 조만간 피크아웃 꼭지 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주가 먼저 올라가고 있듯이 이게 CPI가 올라가더라도 이게 조만간 정점을 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우려감이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폭락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물론 근원에는 에너지나 식료품 가격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CPI는 여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인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꼭지를 쳤다면 그러면 2월 달에 의해서 3월 달 CPI도 높게 나오겠지만 확전해서 늘어나겠지만 이게 꼭지 아니야라고 하듯이 3월 달에 나오는 것 CPI가 꼭지고 4월 달부터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실마리가 여기 있다는 점에서 조그만한 어쩌면 이게 제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왜 그러냐? 여기 바로 짱대 음봉을 줬습니다. 짱대 음봉을 주고 5일선 아래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제가 저녁 데이트하기 때문에 아침에 와서 살짝 이따 그러는데 오늘은 유가가 좀 올라갔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TV에서. 얘가 강진이 오면 그 다음서부터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강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진이 있죠. 그래서 얘가 확 내리친 다음에 소위 물쇠비에 의한 강가다가 돌을 던지면 그냥 퐁당 내려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물장구를 몇 번 치듯이 얘가 좀 올라간 것을 물장구로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게 아니라 이 장대음을 때렸던 여기를 이렇게 장대음으로 올라가면 이게 속임수가 돼버립니다. 이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 이건 예측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온 상태에 있어서 드디어 얘가 짱대 음봉 정도 나왔구나. 이건 어떤 거냐면 일반들은 이렇게 털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얘를 끌고 왔던 투기적인 세력들이 1차 빠져나가기 시작했구나라는 겁니다. 대신 얘가 여지를 주더라도 장대 양봉만 나오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다 가장 좋을까요? 그 그림은 바로 뒷그림에 있습니다. 보시죠.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았던 2020년 3월 달에 거꾸로 주가는 바닥입니다. 앞으로 2이어스 갈게요. 5파동 갈게요. 그럴 때 바로 빅스 지수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음봉은 음봉인데 얘가 음봉은 음봉인데 앞에 양봉을 감싸놔서 이거를 음포선 혹은 아마 여러분들 일본식으로 배우셨던 분들은 하락 장악형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주가가 통상 투기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상품들이 혹은 투기적으로 움직였던 모든 주식들이 올라가다가 밑창으로 내리꽂을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인 것이 짱대 음봉. 두 개를 합하면 바로 하락 장악형 음포선인데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얘가 나올 때 시리즈가 1번 음포선, 2번 5선 아래 바디코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 2선 아래 이렇게 음봉을 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너 진짜 꼭지구나.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팔까 말까 했던 사람들이 때려나가면서 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얘를 한번 보시죠. 얘를 지금 보시면 아직 그건 나타나지 않았죠. 그죠? 아직 얘가 요 밑에 요 2선 아래 얘가 이렇게 이걸 21선 바디 코스라고 하는데 요게 나와야 드디어 유가가 잡혔다 하는 거죠. 지금 얘가 보십시오. 지금 조금 아까 얘가 이렇게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얘 아직 $100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기서 왔다 갔다 할지 얘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혹시 이게 투기적으로 움직였던 여기 메이저급들이 만약에 빠져나간 신호라면 얘가 밑으로 해가는 거, 요게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냐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 밑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CPI는 언제 정점을 찍고, 그렇죠, 3월 달에 정점을 찍고 4월 달부터는 얘가 꺾어지는 이런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얘가 빠지면서 얘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들도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월 달에 나오는 CPI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3월 달에 금리 당연히 올리겠죠. 4월 달은 건너뛰고 5월 달, 6월 달에 있는데 금리 당연히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올린 다음에 하반기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딱 보니까 얘가 어느 정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 그러면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하는 속도가 다소 늦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월가에서는 금리 그래도 7번, 8번에서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대세는 한 5번, 6번 정도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진짜 이 유가가 잡혀준다면, 그렇다면 4월 달에 정점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결국은 정점론을 향해서 가듯이 이르지 않겠냐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여기서 따져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가는 어떻게 바닥을 찍고 바닥이 오는가 알아는 겁니다. 자, 주가 바닥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데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친구한테 항상 그런 자문을 합니다. 워낙 말을 잘하는 우리 친구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이분들에게 부드럽게 내 의견을 대겠습니까 해서 자문을 구했던 부분들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사실 주력은 나쁜 쪽이죠. 얘가 올라가더라도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현금이 필요하던 것이 주력인데, 그럼 여러분이 낙담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는 뭘 보고 있는가? 저는 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제가 워처맨 같이 보면서 저는 바닥을 찍고 가는 거구나. 왜냐면 이게 악재가 다 끝난 다음에 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2020년대 3월 달에 바닥을 찍을 때도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결된 다음에 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미리 움직이잖아요. 미리 메이저급들이 주식을 담글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일단 베어마켓 리가 왜 와야 되는지 여기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 부분과 연결해서 나머지 부분들. 지금 왜냐하면 종합은 이래도요. 지금 보시면 종목군도 좋은 거 많잖아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많은 종목군이 올라가고 있죠. 뭐 여행 관련주들도 올라가고요. 호텔 관련주, 카지노들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신정부 들어서 소위 허니문 랠리, 그래서 지수는 허니문 랠리가 아니지만 정책 테마주는 원전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저희도 많이 이렇게 세팅했지만 원전주도 올라가고 있고 건설주, 건재재 관련된 종목군들도 위로 올라가고 있고 이쪽은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인 마음을 갖지 마시고, 다만 지수로 봤을 때 여기가 2020년 3월 초쯤 부자 되는구나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오파동 기법입니다. 여기 한번 화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오파동 매매 노하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요게 1입니다. 여기가 하나구나. 1, 2, 3, 4, 5. 자, 잘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 여기 또 빠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얘가 오파동을 찍고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이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마켓이었어요. 이때 여러분께는 이미 제가 빅마켓 옵니다라고 미리 예고됐던 지역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었어요. 실제 OECD의 경기선행 지수도 이때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뭐가 터진 겁니까? 바로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후진됐지만 요 자리나 똑같은 자리입니다. 얘가 오파동이었던 이 자리부터 주가가 다시 위로 1, 2, 3, 4, 5까지 주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가장 정상적인 파동은 60일선의 5파동입니다. 요번에도 얘가 올라가다가 어디서 꼭 지쳤죠? 60은 5파동입니다. 얘가 5파동 정도가 들어오면 얘는 바닥을 찍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여자가 어디 있을까요? 좀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타입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입은 뭐냐면 TT 타입입니다. TT 타입이 뭐냐면 녹색을 한번 보시죠. 녹색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내려가다가 여기 보시면 녹색이 하나, 둘 보시죠. 물론 그러다가 하나가 더 빠져 내려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1년도 9.11 테러입니다. 9.11 테러가 터졌어도 밑에서부터 이거 9.11 테러가 터졌는데 이거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밑에서는 메이저급들이 이 주식을 모아갈 때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TT 타입. TT란 것은 뭐냐면 투턴. 1, 2.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파동이든지 TT가 나오면 현재 아직까지 전쟁이 진행 중이어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현 상태가 심한 상태로 가더라도 이미 메이저 것들은 얘가 어차피 올라갈 때 누구나가 다 할 때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먼저 담는 신호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그림은 다음 그림입니다. 왜? 지금 장하고 가장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이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그림입니다. 자, 어떤 걸까요? 녹색을 가만히 보시오. 녹색을 잠깐 보시면요. 파동이 여기 이제 미완성 파도라는데 얘가 바닥을 찍으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주든지 아니면 TT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면서 바닥을 찍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베어마켓 랠리인데 왜 그러냐? 여기 한번 보시오. 얘를 보시면 녹색이요. 이게 하나, 둘, 셋이죠. 이때 언제냐? 이게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 주가 패턴입니다. 이거 딱 3파동 나오는데 옆으로 눕고 있죠.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 주가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면 언제입니까? 이거 이라크전 터졌을 때의 주가 흐름입니다. 얘가 하나, 둘, 셋. 아마 이건 증권사에서도 아마 보고 레포트도 없을 겁니다. 30년 실패해서 배우는 성과입니다. 오, 얘가 3파동 때 바닥 찍을 때가 있어. 단 전 죽고 있습니다. 3파동 우리가 미완성 파동이라고 하는데 3파동에서 미완성 파동 때 바닥을 찍으려면 무조건 베어마켓 랠리를 줘야 됩니다.所以베어마켓 랠리가 뭡니까? 밑에 보시면 얘가 홀수 파동일 때는 밑에 20선이 이렇게 강하게 60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롱텀의 쌍바닥 같은 걸 줘야 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상방 패턴을 줘야 되죠. 무조건 첫 번째 베어마켓 랠리가 나와야 된다. 그럼 자, 마지막으로 지금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하시죠. 지금 장은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마침 신군 옆에 있는데 신군. 네. 얘가 지금 현재 62 5파동입니까? 아니죠. 네. 얘가 몇 파동이야? 하나, 둘, 셋. 셋이죠. 그죠? 5파동도 아니고 쌍바닥인가요? 아니요. 쌍바닥도 아니죠. 그럼 아까 A타입, B타입 아니죠. 그럼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타입 뭡니까? C타입. C타입이죠.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자꾸만 바닥 타령 그러는데 아직까지 올라가도 얘가 아직까지 아닌 것은 얘가 바닥을 찍으려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도 이게 또 가짜입니다. 아직도. 이것도 올라가면 난리 날 겁니다. 진짜 아닙니다.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줍니다. 다시 한번 내려주고 그러니까 베어마켓 내려주고 그대로 올라가야 이래야 진짜가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얘가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아까 가장 위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올라갔던 유가가 위에서부터 음포설 때렸기 때문에 여기선 투매는 오늘도 주가가 또 빠질까 월요일 아침에 또 빠질까 주겠죠. 투매는 아닌데 아주 올라갈 때는 얘는 조금은 더 우리가 물량을 좀 줄여나가는 전략이 아직까지 위에선 필요하다. 대신 미차상이다. 다만 얘도 어쨌든 아까 중요한 신호인 음포선이 하나가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악재 중에서 드디어 첫 번째 하나의 실마리는 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도 푸틴 한마디에 주가가 장기 올라갔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억눌려 있던 원래 빠져야 되는 주가보다 더 빠져갔던 전쟁 때문에 빠졌던 이 주가는 순간적으로 복원되면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월 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4월 달에 CPI가 꼭지 치는가 안 치는가를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국가 부도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도 같이 한번 보시죠. 나머지는 2부에서 아까 했던 대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허니문 랠리를 보이는 집단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